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칸트가 어, 사형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칸트의 논변에 따르면 사형은 K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K가 사형을 통해서 아내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우리는 그 K를 인간으로서, 즉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사형은 정당하다. 이러한 논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K가 자신은 인간 존엄성을 포기하겠다. 즉 나는 동물처럼 취급받아도 관계가 없다. 차라리 동물처럼 취급받고 인간 존엄성을 포기하고 사형받지 않겠다. 즉 이렇게 K가 처벌을 받으려는 의욕이 없으면 우리는 K에게 사형을 가할 수 없느냐.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사형이라는 형벌의 영향력은 그 형벌을 구성한 주체에게 달려있다. 자, 그런데 형벌을 구성한 주체는 K와 같은 범죄자가 속한 현상적 인간, 즉 K와 같은 범죄자, 즉 동물로서의 인간이 속한 현상적 인간이 형벌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형벌은 인격으로서의 인간이 속한 예지적 인간이 형벌을 구성하였다. 자, 그래서 K가 처벌받을 의욕과 무관하게 K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다. 결국 K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구성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구성한 주체는 인격으로서 인간이 속한 예지적 인간이기 때문에 K가 처벌받을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결국 형벌은 인격으로서 인간이 속한 예지적 인간이 구성한 것인데 그 예지적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형벌을 구성하는가? 그 예지적 인간은 정언 명령으로서 도덕 법칙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형벌을 구성한다. 자, 그런데 칸트가 의미하는 정언 명령으로서의 도덕 법칙은 바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성을. 자, 왜 보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 이제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조건이 개입되지 않는다. 즉 동물적 경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한 조건이 개입되어서 그 보편성에서 그러한 조건이 개입되어서 즉 다시 동물적 경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한 조건이 개입되어서 그 욕구가 충족되면 실천을 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보편성을 훼손하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적 경향성, 동물적 본능 혹은 경향성이 개입되어서 실천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예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보편성이 드러난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보편성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실천과 관련하여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보편성을 가진다. 즉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와 관련한 그러한 조건이 개입되지 않으면 어떠한 규칙을 실천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예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 개입되면 예배가 발생하겠죠. 내가 그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실천과 관련하여 예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다 제거하고 어떤 규칙을 만들면 그 규칙에 예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보편성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처럼 그러한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와 관련한 조건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세우는 규칙은 바로 무조건적 명령의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도 조건이라는 것은 그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한 조건이죠. 이러한 조건을 다 걷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적 명령이고, 그러한 무조건적 명령은 동물적 본능, 경향성이 개입되지 않으니 예외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 보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언명령으로서 도덕법칙은 보편성을 가진다. 자, 이렇게 보편성을 가지는 정언명령에 따라서 인간을 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하게 되는가? 바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게 된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우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단으로 취급하는 인간은 그 실천 명령에 동의할 수 있지만 수단으로 취급받는 인간은 그 실천 명령에 동의할 수 없겠죠. 그러니 보편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수단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동물적 본능이 개입되는 순간 그 본능을 충족하는 입장에서는 실천을 하겠지만 충족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보편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잘 알 수 있겠지만 동물적 본능, 경향성이 개입되어서 어떠한 실천과 관련한 명령을 만들면 그 본능을 충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실천할 것이고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실천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 그 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동물적 본능이 충족되는 인간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제외가 된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자,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는 방식으로 실천 명령을 만들지 않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지 말고 수단으로 취급하라는 방식으로 어떤 명령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여 자신의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실천 명령을 따르겠죠. 하지만 수단으로 취급당해서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목적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명령에 따르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여 자기의 동물적 본능을 충족할 수 있으면 그 명령을 따를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할 수 없어서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킬 수 없으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목적으로 대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목적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면 따르겠지만 자기에게 적용되면 따르지 않을 거예요. 즉 이렇게 수단으로 취급하고 목적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자기에게 적용되면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으면 따르기 때문에 이 명령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서 자기만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떠한 명령을 세울 때 동물적 본능이 개입되면 반드시 예외가 발생합니다. 이 예외가 발생하고 즉 그 명령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그 명령이 불리하게 나에게 적용될 경우에는 나에게는 적용하지 마라 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만 그 명령을 실천하라는 방식으로 명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만들 때 동물적 본능이 개입되면 그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유리하면 그 명령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불리하면 즉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여러분이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취급당하면 그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나에게 유리하면 적용을 받고 나에게 불리하면 적용을 받지 않겠다. 나에게 불리하면 적용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하죠. 이렇게 동물적 본능을 개입시켜서 어떤 명령을 받으면 자기에게 불리하면 적용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는 순간 보편성이 훼손됩니다. 그러면 보편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적 본능을 완전히 제거하여 이러한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명령을 구성하면 보편성이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명령은 동물적 본능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보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한 명령으로서의 도덕법칙이 지향하는 보편성에 잘 부합을 하지요. 바로 이 정한 명령으로서 도덕법칙에 따라서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도덕법칙을 바로 인격으로서의 인간이 속한 예지적 인간이 구성을 하고 그 예지적 인간이 그러한 도덕법칙에 따라서 법을 구성을 합니다. 그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형이라는 형벌입니다. 그러니 사형이라는 형벌은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취지에 잘 들어 만든 것입니다. 잘 들어 만든 것이죠. 왜 그것이 사형이라는 형벌이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그 도덕법칙의 명령이 잘 들어 만드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인간을 동물 취급하는 것입니다. 동물 취급한다는 것은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반면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물적 본능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즉 인간 존엄성을 부여하죠. 그러한 존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물적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동물로서 인간으로 전락했다. 그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그러한 능력 자체가 없죠. 그러한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에게 그 존재가 동물로서의 인간으로 행동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물은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동물적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존엄성을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렇게 존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그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이 그 인간을 존엄한 인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을. 그런데 아내를 살해한 K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인간을 동물 취급하는 거죠. 따라서 K에게 사형이나 형벌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K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바로 그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라는 것이 정언명령으로서의 도덕법칙에 부합한다. 그 정언명령으로서의 도덕법칙에 부합하게 법을 구성하였고, 따라서 그 법 중에 사형으로서의 형벌은 K에게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필 왜 우리는 다른 종류의 형벌이 아닌 사형으로서 그 K에게 책임을 묻는가? 사형으로서 그 책임을 묻는가? 형벌을 가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자, 왜 하필 그 K에게 사형으로서 책임을 묻는가? 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칸트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입장은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인간 존엄성을 확보시켜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K에게 아내를 살해했다는 아내를 살해한 행위를 했다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그 다른 요인을 이유로 하여 처벌을 하게 되면 K는 그 다른 요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즉 인간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행위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 처벌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 즉 K가 수단으로 취급당하면서 K가 처벌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K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즉 탄류의 법칙에 따라서 형벌의 양과 질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그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 형벌의 양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으니 그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게 하려면 형벌의 양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탄류의 법칙에 따라서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K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고 오직 K가 아내를 살해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K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K는 그 다른 요인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가하는 정당성인 바로 인간 존엄성의 원리를 일관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K가 자신은 존엄성 포기하고 인간 취급받지 않고 동물 취급받으면서 사형받지 않겠다라고 반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K가 처벌받을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형이나 형벌을 가하는 영향력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은 그 형벌을 구성한 주체로부터 나온다. 그 구성한 주체가 누구이냐? 동물로서 인간이 속한 현상적 인간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인간이 속한 예지적 인간이다. 그 예지적 인간이 형벌을 구성하였고 그 예지적 인간이 구성한 형벌은 바로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주는 기회를 주는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형이라는 형벌이다. 따라서 우리는 K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할 수 있다. K가 처벌받을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하게. 자, 이것이 지금까지 정리한 칸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제 이상의 논리를 정리하자면, 형벌을 받는 근거 혹은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하여 범죄자가 형벌을 받으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근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벌과 관련한 법률을 구성하여 그 법률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주체는 현상적 인간에 속한 범죄자로서의 나가 아닌 예지적 인간으로서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예지적 인간으로서의 나는 경향성을 극복하여 보편적 법칙에 따라 형벌과 관련한 법률을 구성할 수 있죠. 그 형벌의 내용이 바로 뭐다? 사형입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은 도덕법칙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 도덕법칙은 바로 정언명령으로서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라,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이 취지에 맞게 형벌을 구성하려면 바로 K에게 사형을 가해야 합니다. K에게 사형을 가하지, K가 사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K를 동물 취급하는 것이죠. 동물 취급한다는 것은 K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칸트가 사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했고요.